원장님 혹시 제 지인이 사랑니빼로 동네 치과 갔는데요. 네. 대학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위에 거냐 아래 거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디라고 그러던가요? 위에 사랑니, 아래 사랑니? 아래 어디예요? 사랑니고 매복된 사랑니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제일 이제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랑니인데, 이제 엑스레이 했으면 제가 정확하게 알 것 같긴 한데 아래 거고 매복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아래 입술 감각 담당하는 신경 때문에 말씀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들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잇몸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잇몸을 열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사랑니 자체를 되게 쪼개서 빼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례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위의 사랑니거든요. 이 사랑니가 위의 사랑니고 이 부위가 아래 사랑니 뺀 건데, 위에 거는 이제 아무래도 뿌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난이도가 좀 있었죠. 위에 것도 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나오는 편이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조각을 내야 돼요. 굉장히 여러 조각을 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머리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뿌리 조각들이에요. 이렇게 쪼개서 빼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랑 가까우면은 좀 잘라서 더 빼야 되고 그래야 더 안전하거든요.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게 위에 사랑니거든요. 뭐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한 개의 덩어리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래 거예요. 이 부분이 뿌리인데, 자, 뿌리 중에서 하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휜 거 보이시죠? 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쉽게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제 집게발 혹은 인형 뽑기라고 얘기하는데, 집게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랑니 뿌리가 딱 신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 뿌리를 뭐 뼈를 딱 잡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잘라서 빼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요 분도 이 부분이 위에 있는 사랑니고 여기가 아래에 있는 사랑니인데, 여기도 뿌리가 약간 휘어 있죠. 뿌리도 휘어 있고, 머리는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뺀 거고, 다행히 그래도 뿌리가 완전 여러 조각으로 빼야 되는, 잘라서 빼야 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 사랑니들은 보통 여러 조각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빼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이제 생각해보면은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엄청 무섭고, 또 입을 막 최대한 벌려야 되고, 입안에서는 막 드릴 돌아가는 소리도 나지, 물도 나오지, 막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이제 어떻게 빼는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니를 빼고 후유증이나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치료가 그런데 사랑니는 특히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디가 그러냐면 아래 입술 쪽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니는 사실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깊숙한 데 있는데, 이게 멀리 있는 이 아래 입술부터 여기 턱, 요 부위에 만졌을 때의 느낌이 마취가 좀 덜 풀린 느낌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생기면 간혹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엄청나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겁을 내고, 당연히 이제 발치를 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가장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병원, 이제 뭐 대학병원 가보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랑니는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또 보통 치과들에서는 큰 병원을 가보셔라 라고 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니는 위에 사랑니와 아래 사랑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래 사랑니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아래 사랑니가 발치하고 나서 통증도 더 심하고, 소위 말하는 후유증도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래 신경하고 혈관이에요. 이제 아래 사랑니를 설명을 하려면 아래 턱뼈 구조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아래 턱뼈는 여기 머리뼈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분리는 돼 있지만 이게 모형이니까 이제 붙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로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턱뼈도 그렇고 모든 뼈들이 바깥쪽은 단단한 뼈가 덮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덮고 있는데, 이건 이제 모형이니까 이거를 반을 잘라서 떼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내부의 구조는 어떠냐면은,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는 한가운데에는 이런 식의 구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치아들이 그냥 아무런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양 공급이 다 되고 있거든요. 영양 공급도 되고 신경도 있어서 그 안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신경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머리서부터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아래 턱을 관통해서 신경과 혈관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빨간색, 노란, 실제로 이런 색깔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형이니까 보기 좋게 해놓은 건데, 이런 신경과 혈관들이 쭉 가다가 치아 쪽으로 싹싹싹 분지를 내면서 감각과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한 혈관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제일 뒤에 있는 이게 지금 이 모형상에서 사랑니인데, 이 사랑니가 제일 이 신경이랑 혈관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른 치아들하고는 다르게 요 사랑니를 뺄 때 이 신경혈관에 손상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니 뿌리가 아예 요 신경혈관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사랑니를 빼고 나서 신경이 손상됐어요 라는 말이 요 모형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손상이 되면 여기에서만 느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쭉 이어져서 요게 끝에 부분이 요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입술 쪽에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걸 보면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고도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사랑니를 4개를 다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안 빼는 거를 보통은 추천을 할 정도의 케이스인데 염증이 있고 또 본인이 강력하게 빼고 싶다 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빼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사랑니의 번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사랑니가 우리가 48번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사랑니가 가로로 완전 누워있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요 치아의 이 뒷면을 약간 녹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니가 밀고 들어오고 있고 사랑니와 앞에 치아는 이런 구조고 아까 제가 신경 얘기했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있다. 그 신경을 우리가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치조 신경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는 두 가닥으로 보여요. 두 가닥. 위에 선과 아래 선으로 나눠져서 그 사이에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 윗선이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요 선이고요. 아래선은 여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쭉 내려와서 여기 아래 요 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끝에서 딱 꼬부라져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입술 감각까지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중에 보시면 사랑니랑 완전히 여기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니와 무관한 게 아닌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랑니일수록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일수록 신경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제 CT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 재건된 영상을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사랑니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이렇게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도 되게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반대쪽도 다 깊어요. 다 깊은 편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3차원적인 모양을 얼추 보는 거고 신경이 이제 얼마나 붙어 있는지는 이런 단면을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아까 전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신경은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관. 동그란 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걸 단면으로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겠어요? 단면은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신경관의 단면입니다. 여기서는 사랑니가 붙어있질 않아요. 1mm씩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이쪽으로 자 이동했죠. 이쪽으로 이동했죠. 여기서 사랑니가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게 지금 사랑니고요. 여기가 신경관인 거예요. 자 여기가 사랑니고 이렇게 반달처럼 찌그러져 있는 요 부위가 신경관인 거죠. 여기도 요렇게가 사랑니, 여기가 신경관. 여기 신경, 여기 사랑니.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계속 끝까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니를 뺄 때 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경관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고 사랑니가 있으면 한 포인트에서만 딱 닿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심각한 경우들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 넓은 거죠. 요 분도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술 감각 신경하고 사랑니가 많이 붙어 있으면 100% 신경 손상이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은 안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붙어 있으면 사랑니를 빼고 나서 이 신경과 사랑니가 트드득 하면서 스크래치를 이 신경에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니 뿌리가 완전히 신경을 이렇게 잡고 있듯이 집게발이 이렇게 잡고 있듯이 감싸고 있어서 손상을 일으키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뺄 때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장님 근데 왜 대학병원 가서 사랑니 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으로 의뢰하진 않아요. 이제 사랑니 주변에 물주머니, 종양이라든지 큰 병, 소위 말하는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모를까 발치는 제가 빼드리면 또 보람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치과 선생님들도 사랑니 발치를 맘먹으면 다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랑니 발치는 중요한 게 빼다가 많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조금만 빼고 뿌리는 좀 다음에 뺍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뺄 수 있다 이런 자신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환자분께 이제 합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간인데 이제 모든 치과 치료가 그런데 사랑니 발치가 5분, 10분, 막 15분 이렇게 넘어가면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또 여러 환자분들한테도 또 다른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치과 의사분들이 자신 있게 금방 딱 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학병원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찾아보시면은 집 주변에 어디가 됐건 사랑니 잘 빼시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경 손상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초기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초기 대처 잘 되면 회복이 또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래턱 사랑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위의 사랑니도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상대적으로 위의 사랑니는 발치도 수월하고 발치 후에 발생할 합병증도 적은 편이에요.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좀 덜 고생합니다. 환자분들이. 영구적인 손상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일반 치과에서 대학병원을 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위턱의 사랑니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것도 위턱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모형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아래턱은 단단한 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위턱뼈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을 위턱뼈라고 해요. 이 광대뼈를 제외한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위턱뼈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단단하게 안에가 차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턱뼈를 상악이라고 하고요. 상악 안에는 상악동, 그러니까 상악의 동굴 같은 구조가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 모형에서 이제 분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치아들 있죠. 이걸 열어서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모형이 좀 작긴 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작긴 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요 빈 공간, 요 빈 공간이 합쳐져서 동그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이 사실은 이 코 안쪽에 있는 비관과 연결이 되는 상악동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위에 있는 요 치아가 이 빈 공간에 거의 걸쳐져서 이 빈 공간에 사랑니가 혹은 치아들이 쏙쏙쏙 박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CT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 부위가 이제 위에 사랑니인데, 이걸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은요, 보이시죠? 요 위에 까만색 공간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고,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사랑니가 쏙 박혀 있는 형태인 거죠. 이 얘기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비어 있는 병에 코르크마개처럼 쏙 박혀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니를 뺐을 때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사랑니를 쏙 뺐는데 요 구멍이 뚫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상악동이라는 공간과 입안에 있는 공간이 개통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물 마실 때, 물 마셨으면 당연히 그냥 목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코랑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물 마셨는데 코로 나왔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코로 이런 식으로 호흡을 했을 때, 혹은 뭔가 힘을 주었을 때 바람이 입으로 통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잘 때도 문제 많이 생기겠네요. 잘 때보다도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혹은 수영하거나 이럴 때 엄청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음식 먹었는데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잖아요. 매운 음식 먹었는데 그게 코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제 생활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처치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악동이랑 입안의 공간이 사랑니를 빼고 나서 혹은 일반 치아를 빼고 나서 뚫리게 되면 그거를 상악동 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게 뚫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랑니는 위험하면 안 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니는 원래는 모든 게 그런데 안 뺄 수 있으면 안 빼는 게 좋죠. 꼭 빼야 되는 경우만 당연히 빼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무조건 이 사랑니가 상악동 안에 들어가 있으면 꼭 뚫리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악동이 이렇게 동그란 동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얇은 막이 있어서 얇은 막에 사랑니가 살짝 걸쳐 있는 식인데, 사랑니를 빼고 나서 이 막이 버텨주면 실제로는 뚫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막만 있는 게 아니고, 빼고 나서는 이 뺀 구멍 쪽으로는, 발치 와 쪽으로는 살이 차거든요. 그래서 몇 주만 지나면은 잇몸 쪽에서도 2차적인 치유가 되니까 완전히 막히죠. 이런 경우는 천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발치를 하자마자 상악동 쪽으로 뚫리는 천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있었던 그 얇은 막이 같이 뚫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가 한 1, 2mm 정도면은 주의사항만 잘 지키고 시간이 지나면 천공 부위가 그냥 폐쇄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행이죠. 근데 천공된 사이즈가 너무 크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막힙니다. 그런 경우는 누공이라고 불리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천공을 넘어서 누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죠. 동그랗게. 이게 지금 위턱뼈를 아래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아를 빼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생겼고, 이게 안 막힌 거예요. 아예 그냥 누공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물 마셨을 때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가만히 둬서는 막히질 않아요. 인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게 1차적으로는 누공 부위가 이게 구멍이잖아요. 구멍.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당겨와서 꼬매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 전진 피판술, 회전 피판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당겨서 꼬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붙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재료를 넣어서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라든지 혹은 뭐 피를 이게 체열을 해가지고 피 빼가지고 PRF라고 해서 이제 피로 만든 겔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식을 하고 같이 꼬매서 막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병을 이렇게 코르크막에 뺐는데 그 뭐 코르크막엔 안 들어가고 없어졌으면 이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2차 치유가 되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흔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이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지방이 어디 있냐? 우리 볼살에는 다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버컬 팻 패드라고 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이제 사랑니 때문에는 아닌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누공이 형성된 채로 1년 동안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막히겠거니 했는데 안 막힌 거죠. 근데 요 부위를 막으려면 인위적인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으면 바깥쪽에서 이제 지방을 끌어다가 막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살 쪽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가 아까 제가 표시했던 요 부위에다가 봉합을 하는 거죠. 잘 봉합하고 또 전진 피판술이라는 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 잇몸 부위도 결국은 이쪽으로 당겨서 꼬매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꼬매면 실제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폐쇄가 되죠. 아까 전에 있었던 부위보다 지금 보면 구멍이 이제 아예 없죠. 나머지 임플란트 주변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공 부위를 막는 게 가능하다. 막는 방법은 다 있어요. 절대 못 막는 일은 없으니까요. 위에 상악동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과정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해결된다. 너무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오늘은 난이도가 높은 사랑니 발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합병증들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사랑니 발치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얘기들을 듣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니까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병원이나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하는 치과를 잘 찾아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